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와 공매도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원희룡 너마저도 제주도 선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수구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이상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연일 계속된 막말로 입에 걸레를 문 남조선 거대 야당 대표에게 만고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신 경애하는 김용민 동지께서 파인프라 치약을 판매하도록 허락하시었다. 남조선 거대 야당 대표의 잇몸 건강이 유지돼야 천년만년 당대표직 유지도 가능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당을 제외한 나머지 인민이 행복해질 것임을 김용민 동지가 꿰뚫고 계시는 바 하해와 같은 단심이라 할 것이다. 8시간 이상 지속되는 강력한 항균력으로 입안 세균이 감히 쾌적한 구강 환경에 도발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파인프라 치약. 그 어떤 막말에도 구강 건강을 지키시어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고 부디 거대 야당 대표의 만수무강을 강력히 기원하는 바이다. 게다가 김용민 동지께서 남조선에서 파인프라 치약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김용민닷컴의 최저가 판매를 허락하셨으니 그 내가 하늘을 찌른다 하겠다. 구매 방법은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4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선거 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이 어제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청소년의 이야기 들어주세요. 선거 연령 하향 꼭 해주세요 라고 적힌 소형 플래카드를 들고 4월 국회에서 선거 연령을 현행 19살에서 18살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네. 때마침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개헌저지 투쟁본부 현판식을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이 현판식 뉴스는 완전히 묻혔는데요.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카메라 기자 앞에 섰던 청소년 한 명 연결합니다. 이은선 청소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군요. 자유한국당사 앞에서의 기습 시위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대략 이야기를 드리면요.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자유한국당을 찾아가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그게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기 위해서 했던 퍼포먼스였는데 그때도 애들이 뭘 한다고라고 당직자분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또 급습으로 2월 달에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갔었어요. 그때도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한다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노력을 하겠다 하고 자유한국당에 찾아와 달라고 이렇게 급습으로 오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3월 20일 농성을 시작하고 4월 5일 날 자유한국당 앞에서 누워서 끝장 토론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연령을 하향을 하는데 거기서는 학제 개편을 조건부로 걸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제출을 했었는데 그때도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찾아오라고 이렇게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저희가 직접 찾아갔을 때는 막상 답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당 주요 인사가 모이는 자리를 찾아갔던 게 어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피켓을 펼쳤어요. 근데
그때 펼쳤을 때도 홍준표 대표는 그냥 웃고 있었고 같이 든 분은 한 분을 밀어가지고 당직자분이 밀어서 넘어지셔서 완전 옷이 다 검게 돼버렸고요. 그리고 저도 그 피켓을 펼치고 18세도 투표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했는데 당직자분이 오셔가지고 막 밀고 그다음에 제가 피켓을 잡고 있었는데 확 뺏어가 버려가지고 손이 빨갛게 되고 막 어깨도 아프고 약간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피켓을 뺏기고 피켓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직자분이랑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대표실 팀장이라는 이건용 씨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무슨 소리냐면서 우리 당은 대통령 선거 전까지만 그런 의견을 밝혔지 이번에는 우리는 조건 없는 18세 선거권을 찬성하고 있다. 당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잘못 들은 줄 알고 한 5번을 물어봤는데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찾아갔을 때는 당론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당에 찾아가니까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이 그런 거지 당론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떠넘기고만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일단 그 토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로 해서 끝장 토론을 저희가 당대표랑 원내대표랑 진짜 해서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예, 그래요. 그간의 경과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은선 청소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에 집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상경에서 농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원래 2월 달까지는 울산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요. 이 다른 친구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렇게 투쟁하고 계시는 건데 자, 자유한국당 앞에서 이런 시위를 벌이게 된 또 자유한국당의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도 교사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했었는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그 교사가 학교에서 부장급 이상의 권력을 가진 교사여서 주변 선생님도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중학교 때에도 학교 폭력을 당했었는데 선생님이 그냥 방관을 하시는 걸 제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선생님이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면서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자꾸 학교 안에서의 권력 관계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인권 침해적인 행위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뭐 치마를 잡을 때도 막 자로 다리를 든다거나 그리고 의자나 책상 위에 올라가서 치마를 검사하거나 해서 되게 수치심을 주는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다니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상담을 계속 받다가 그만 다니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제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려면 스스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학생회를 하게 됐었고 근데 학생회 하면서도 교칙을 하나 바꾸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학교에서 생활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그냥 1년에 한 규정을 바꾸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시고 그다음에 안 하려고 하시는 부분도 많았고 학교에서 유인물 같은 것도 나눠주려면 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청소년 관련된 포스터 같은 거 붙여야 될 때도 교사의 허락이 다 필요하고 제가 학생회장을 했는데 그때 출마할 때도 공약에 대해서 다 검열을 하는 거예요. 이 공약은 하지 마라, 이 공약은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학교 내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생활 정치적인 게 많이 제약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제가 울산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끝까지 찬성하는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뽑은 사람도 아닌데 제가 학교 과정에서 그걸 배우게 될까 봐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저였고 또 교육감도 제가 뽑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전국에 4곳밖에 없는 보수교육감이 울산에 있었었는데 그때도 비리를 저질러서 구속이 돼서 교육감의 역할을 많이 못한 이게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거권이랑 다 관련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만 18살로 투표권이 하향 조정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는 지금 사람들이 막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네는 책임이나 의무부터 져라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들이 얘기를 할 때 책임이나 그런 부분은 다른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랑 엮는데 저는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과 권리
안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뽑지 않아도 만약에 울산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피해를 입는 거고, 국정교과서도 제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부터도 박근혜를 뽑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었지만, 청소년들이 아니었지만, 박근혜로 인해서 두려움을 학교에서 떨었던 사람들이 다 청소년들도 함께 두려움을 떨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정치적인 책임을 함께 했던 거고, 계속 탄압을 받는 것도 다 정치적인 책임을 함께 졌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책임만 지는 게 아니고 두려움만 떠는 게 아니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내가 바라던 그런 목표하던 거를 정치인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청소년 정책을 받는다고 만든 기구들조차도 청소년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시행되는 게 아니고 1년 준비를 해도 그냥 정치인과 사진 찍는 용도로밖에 저는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이나 학생인 교육의 주체로밖에 존재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학교 내의 구성원이라고만 사회 속 인식에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권이 생기면 학교 안에의 권력도 줄이고 저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인지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은선 청소년의 말씀을 주로 듣고 있는데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 듣는 어른들께 뜻을 함께 해달라 이렇게 연대 요청을 하신다면요. 네, 저는 청소년 참정권이라고 해서 단지 청소년들만 위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누군가의 인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인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인권에 대한 폭이 더 넓어지면서 다양한 계층의 인권도 더 많이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한 청소년 참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성을 21일째 하고 있는데 3주가 됐는데 국회의사당 3번 출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지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반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너네 어려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의 이은선 청소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 주 토요일 부산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 지하철 중앙역으로부터 5분 거리에 있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북콘서트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입장은 무료인데 2시에 맞추어 오시면은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 이번 주 일요일에는 풍류신학으로 신학사의 한 획을 그은 유동식 연세대 명예교수의 어쩌면 생애 마지막 강연이 있을 텐데요. 제자 도울 선생과의 토크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기의 토크라고 이름 붙이고 싶네요. 4월 15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이고요. 당일에 오시면 도울 선생의 책 도마복음 해설서 1, 2, 3권 한 질씩 총 70지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도울 선생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이번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많이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뉴스 간장으로 이어갑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트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김용민의 뉴스 광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간 것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당은 과거 김기식 의원과 같이 출장을 간 여성 인턴이 고속 승진을 하며 특혜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결혼이 생겨서 내부 충원으로 승진을 한 것이다. 다른 인턴도 똑같이 정책비서로 승진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승진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이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그 인턴 외에 다른 인턴도 똑같이 정책비서로 승진을 했고요. 보통 이 의원이 임기를 마치기 1년 안에 있을 때 결혼이 생기면 뭐 얼마 안 되면 그 임기가 끝날 텐데 외부에서 채용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승진을 시키고요. 고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 행정비서의 경우에는 구급에서 그렇게 내부 충원으로 승진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9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그분만 뭐 초고속 승진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순환 출자 구조의 해소를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죠. 롯데그룹은 롯데 지주를 출범시켜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했는데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사회적 요구에도 삼성은 여전히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마무리된다면 삼성그룹도 지배구조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진행자 백병규 앵커의 대담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기 전에 이제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봤었는데요. 네. 기업인들도 과거의 어떤 기업 지배구조가 더 이상 유지 가능하지는 못하다, 변화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현대차나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인식에 더해서 변화의 필요성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빠른 변화가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의 경우가 이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삼성이라고 해서 아무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원래 주총 시즌에도 각 계열사들이 이사회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또 최근에 와서는 순환 출자를 해소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다만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에 대한 결단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거는 가장 중요하게는 이정 부회장의 어떤 재판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 삼성그룹도 조만간 어떤 비가역적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배구조의 그 핵심 포인트 좀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배구조 핵심 포인트, 지금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삼성그룹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삼성생명 즉 보험 계열사의 어떤 고객의 돈을 이용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이제 그런 금산분리 문제가 아마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사실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삼성 스스로 합리적인 어떤 방향을 이제 시장에 제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정부로서도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어떤 고민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명박 씨의 구속 기소에 맞춰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서로 싸우다가 공동의 정적에게 똑같이 당했다. 적은 밖에 있는데 아군끼리 총질하고 싸우다 똑같이 당한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싸운 것이 아니라 서로 봐주기를 했다.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며 공생한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PBS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노회찬 원내대표와 진행자 전영신 기자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서로 싸우다가 공동의 정적에게 똑같이 당했다면서 촛불을 좌파로 규정을 했던데요. 일단 서로 싸운 건 아니고요. 서로 봐주기를 했죠. 서로 봐주기를 한 거다. 그럼요.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갖다가 그거 무마하고 봐준 것도 다 이제 서로 간에 서로 간의 약점을 덮어주는 공존의 그 방식을 택했던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그런 어떤 그 과오가 그 다음 정권으로 이어진 겁니다. 박근혜 정부라도 제대로 전 정권에 대해서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제대로 처리를 했다면은 자신은 그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서로 봐주기 하다가 공멸한 건데 이걸 마치 남 탓으로 무슨 좌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얘기라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돈하고 관련이 돼 있고 가족들도 대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요. 검찰이 보강 수사를 계속한다고 하고 김윤옥 여사는 뇌물과 횡령 혐의, 아들 시영 씨는 배임 혐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윤옥 여사도 기소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신병처리 문제는 관행에 따르겠지만은 그 워낙에 범죄 사실이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엮여들었다기보다는 꽤 그 거래된 금액이라거나 역할이라거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고입니다. 김용민닷컴 오픈을 맞아 주최한 김용민닷컴 오행시 신춘문예 장원에 김용민닷컴 닉네임 이재용이 선정됐습니다. 자, 수상작 소개할까요? 김용민 안녕, 나 재. 용이야. 사이트가 밋밋하구나. 닷새만 있어봐. 컴퓨터 줄게. 삼성 걸로. 네, 이런 작품으로 장원에 올라서 김용민닷컴 쇼핑몰 적립금 5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다소 혼란스럽지만 예정대로 시상하는 한편 장원 수상자 이재용 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재용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신춘문예에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김용민닷컴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어버이날 서울 광화문 유세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어버이날을 내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보셨습니까? 효도하는 대통령, 효도하는 정부 되겠습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청원이 이어지자 인사혁신처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청와대 역시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어버이날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 대기업과 공무원만 혜택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종합인터넷신문 시사위크는 당장은 아니지만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유급으로 쉬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말합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만 적용되었는데요. 지난 2월 민간 기업에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법정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제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부터 30인에서 299인 사업장은 2021년, 마지막으로 5인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스티커, 문구류, 캐릭터 주문 제작 전문회사 IMC 프렌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스티커거든. 어떻게 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 IMC 프렌즈에서 주문해봐.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응암시장 나무분식 떡볶이, 자박한 국물에 쫄깃한 밀떡과 어묵. 네, 그 기백으로 나무분식 국물떡볶이를 소개합니다. 지나치게 짜거나 맵지 않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 맛에 살살 녹아내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나무분식 떡볶이 최저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입니다. 자, 경제의 속살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삼성증권 사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에 대한 몇몇 관점들을 살펴보고요. 예. 특별히 공매도라는 제도에 관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삼성증권이 실존하지도 않는 유령 주식을 100조 원 넘게 찍어내서 유통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아주 거대한 범죄의 일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형 금융기관들이 우리 몰래 이런 식으로 가짜 주식 막 찍어서 주가를 조작해왔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예. 반면에 이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요건 증권사의 단순 실수다, 그러니까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냥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찍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초대형 범죄의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보는 건 오버다라는 시각이 존재를 합니다. 제 생각은 어떻냐면요. 예.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의 추정은 삼성증권의 실수이자 시스템이 개판이었다라는 판단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금융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유령 주식 막 찍어서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 실수기 때문에 호들갑 떨지 말아야 된다,
거대한 범죄의 일각이니 하는 건 다 헛소리다라는 시각에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추정은 이게 단순 실수고 시스템 개판인 탓이지만 이 사건이 다뤄질 때에는 거대한 범죄의 일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의 시각에서 조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제조업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금융업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은 실물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고받는 게 아니죠, 물건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금융이라는 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전제는 신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은 이 신뢰가 깨지면 업종 자체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심지어 금융에 대해서 누군가 터무니없는 의심을 하잖아요. 이때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해. 무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금융은 아주 터무니없는 의심으로도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산업이에요, 여기가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근데 왜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은행이라는 곳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못 믿으면 내 피 같은 재산을 맡길 수 없죠. 은행이 내 돈을 들고 튀지 않을 거다라는 신뢰가 금융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은행이 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의심이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취임한 은행장 관상이 얼굴이 사기칠 것 같다. 네, 나는 저 은행에 못 맡기겠다. 이런 의심이 들었다고 해보죠. 이게 합리적인 의심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합리적인 의심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면 은행은 망합니다. 이게 제조업과 금융의 차이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 은행에 돈 맡기면 나중에 떼일 것 같아. 이 자그마한 불신이 퍼져나가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뱅크런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불안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더 너도 나도 빨리 찾아갑니다. 이때 아무리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은행장 관상이랑 은행 신뢰도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번 신뢰가 깨지면 금융업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유령 주식 문제는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단순 실수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역시 이걸 단순 실수에서 촉발된 문제라고 보는 쪽이지만 조사를 할 때는 단순 실수가 아닐 모든 가능성을 전제로 철저하게 다뤄야 됩니다. 아무리 비이성적인 의심이라도 의심 자체가 존재하는 한 금융업은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오늘의 본론인 공매도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벌써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공매도라는 단어부터 많이 생소하시죠. 이 공매도의 말뜻은 없는 주식을 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벌써 이상하잖아요.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주식이 없지만 주식을 빌려서 파는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개념이 일반인들에게 조금 생소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고 돈을 갚는 건 쉽게 마음에 와닿죠. 근데 주식을 빌린다? 이게 조금 생소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증시에는 주식을 빌리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주식을 빌리면요. 갚을 때에는 주식으로 갚습니다. 주식으로 빌려서 주식으로 갚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없어요. 없으면 당연히 팔 수가 없죠. 이때 제가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빌립니다. 국민연금이나 대형 금융기관 같은 데 보면 당분간 팔 계획이 없는 삼성전자 주식이 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걸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빌려와요. 물론 당연히 그냥 빌려주진 않죠. 이자를 받습니다. 여기서 공매도로 인한 첫 번째 수익 구조가 발생합니다. 대형 금융기관이 묵혀놓은 주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 한 주를 빌린 다음에 이 빌린 주식을 2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200만 원이 이제 내 수중에 들어오겠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빚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갚을 때도 주식으로 갚아야 됩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제가 다시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사버립니다. 100만 원 내고 사면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빌렸잖아요. 요걸 갚는 겁니다. 주식으로 갚는 겁니다. 이러면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까 삼성전자 팔았을 때 200만 원을 벌었고요. 다시 삼성전자 주식 살 때는 10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하고 빼면 100만 원이 내 수중에 남는 겁니다. 여기서 주식 빌리느라고 내야 되는 이자 몇천 원 내고 나도
저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죠. 예. 이 공매도라는 건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구조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정말 엿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서 200만 원에 팔았는데 이게 300만 원으로 올라버리잖아요. 나중에 주식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주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돼요. 100만 원 손해보죠. 여기다가 이자도 물어야 되죠. 그래서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매도라는 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 일반 투자자는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어요. 물론 실제로는 개인 투자자도 대주거래라고 해서요. 공매도하고 비슷한 짓을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이거 뭐 제가 복잡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대주거래라는 건 굉장히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투자자는 현실적으로 대형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건 애초부터 개미 투자자라고 불리는 개인이 대형 금융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불리한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 산다고 주가가 오르지 않거든요. 뭐 끼켜봐야 10주, 100주 사고 파는 건데요. 그런데 대형 금융기관은 돈이 많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웬만한 종목 주가는 자기들이 사면서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주가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장점이죠. 그러니까 도박판으로 치면 화투패를 한 장 더 들고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공매도라는 카드까지 대형 금융기관이 쥐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형 금융기관은 주가를 자력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공매도를 통해서 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주가를 왜 일부러 내려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매도를 이용하면 주가가 하락해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금융기관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번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가 공매도 문제까지 번졌냐면 원래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라는 건요. 반드시 주식을 빌려서 팔게 돼 있습니다. 없는 주식을 팔 수는 없으니까 어디선가 빌려온 다음에 팔아라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뭐야? 주식이 없어도 유령 주식 만들어서 팔 수 있었던 거였어?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매도로 주가를 하락시켜서 돈을 벌었던 대형 금융기관들 알고 보니까 주식 빌리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공매도를 해서 돈 벌어갔던 것 아니야? 이런 의심과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방법이 주가가 오르는 길밖에 없는데 공매도로 주가를 하락시켜서 돈을 벌어갔던 대형 금융기관이 사기를 쳤을 가능성까지 생기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죠. 물론 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에 그 정도까지 한국 자본시장이 개판이었을 거라고는 차마 생각을 못하겠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우리나라 대형 금융기관들이 지금까지 유령 주식 찍어서 그걸로 공매도 치고 이랬다면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나가 죽어야 되는 기관인 겁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겠는데 그것과 별개로요. 그러면 이 공매도 제도가 합당하냐?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 이 공매도 제도가 존재해야 한다는 설명에 대해서 한 번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매도를 찬성하는 쪽 이야기는 이렇더라고요. 이거 외국에도 다 있는 제도인데 우리만 폐지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외면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돈 벌어주려고 개미 투자자들이 희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제로 한국 증시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금이 풍부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특정 종목 특수세계 정해놓고 공매도를 확 내리꽂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워낙 외국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와 외국인이 공매도 걸었다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그 종목 주가가 곤두박질을 쳐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손실을 봤어도 주식을 더 팔아치웁니다. 손실을 줄이려고요. 예. 이러면 주가가 더 떨어집니다. 이러면 겁을 먹고 사람들이 더 팝니다. 더 떨어집니다. 이 공포의 전쟁이 한바탕 끝나고 나면 돈을 누가 버느냐. 애초에 공매도를 걸어서 주가 떨어지는 데 베팅했던 외국인이 다 돈을 벌어가요. 공매도가 없어지면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관심을 줄일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 외국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패를 2장이나 덜 쥐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어야 한다. 저는 그 자체가 일단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매도가 필요하다. 근데 이것도 비슷한 발상입니다. 활성화라는 게
금융기관들이 주식 빌려줘서 이자놀이하고 공매도로 주가 하락 때도 돈 벌고 만약에 그런 게 금융시장 활성화라면 그거 활성화해야 되는 건가요? 그 활성화의 결과가 개인의 희생, 반면에 금융기관의 노다지 이런 거라면 저는 그게 활성화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잠깐 좀 어려운 이야기에서 제가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해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해지라는 건 위험 회피라는 용어인데요. 해지를 위해서 공매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저는 정말 못 믿겠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들도 원래는 다 해지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해지를 위해서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데 공매도, 선물, 옵션 이런 게 해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비중은 10%도 안 될 겁니다. 다 도박판처럼 변질돼 있고요. 도박판에서 개인 투자자들 돈 털어가는 수단으로의 비중이 한 90%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해지 핑계를 대는 것도 저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공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중 하나도 설득이 되는 논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일화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무어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 마이클 무어가 2009년에 자본주의 러브스토리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다큐멘터리에 보면 무어가 직접 월가를 찾아서 막 소리를 쳐요. 우리가 신용부도 스와프를 하는 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요? 예? 이거 나한테 설명 좀 해줄 사람 없어요? 하고 월가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설명해 줄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주 친절하게 파생상품 개념부터 설명해 줍니다. 뭐 선물, 옵션 이런 걸 막 설명을 해요. 파생상품이라는 건 실물 자산에 뭐 금융기술을 걸어서 자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라고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어가 한참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게 도박하고 비슷한 거네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답하는 사람은 그렇죠. 예, 이렇게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들은 무어가 황당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짓을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요게 제가 공매도에 반대하는 본질적인 이유예요. 금융자본이 하는 일은 금융을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금융을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매도가 지금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선물, 옵션 이런 말 나오면은 일단 기사를 안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금융이 자꾸 사람들을 금융으로부터 무지한 자들로 몰아가는 겁니다. 제가 진짜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버드 대학교 나온 천재들이 월가의 거대 금융기관에 취업해서 무슨 짓하고 앉아있냐면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을 만들까? 이런 거 설계하고 앉았어요. 예. 그런데 무어의 말대로 이 짓을 도대체 왜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금융자본이 최대한 민중들이 모르게 부를 착취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니까 금융기관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래서 자산담보부 증권 이러면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이상한 걸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팝니다. 사람들은 자산담보부 증권이 뭔지도 모르고 사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2007년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왜 금융위기가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행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금융기관 돈놀이에 말려서 전 세계 민중들이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공매도를 반대하는 쪽이어서 공매도를 반대하는 소신이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야, 이완배도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가 돈을 많이 버는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예. 절대 아닙니다. 저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금융으로 너무 많은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에서 금융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것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요. 그리고 저는 금융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가 훨씬 더 존중받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매도 폐지 소신을 갖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 돈 많이 벌어가세요 이 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직접 투자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다면요. 적어도 주식시장이라는 건 모든 민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담백한 시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매도 같은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개인 투자자에게 무지하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걸 금융시장 활성화다
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정도로 이틀에 걸쳐서 길게 말씀드렸던 삼성증권 유령 주식 세태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금융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해서요. 금융에 대한 불신의 확산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금융이요. 정말 조금 담백하고 간단하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이틀에 걸친 삼성증권 사태 소상한 분석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두 편을 듣고도 주식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주식을 밥으로 여기고 그냥 밥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예, 웃겨보자고 하는데 그냥 죽자고 달려드는 분들도 있어서 예, 제가 또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또 토요일 날 부산에서 만납니다.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부산 지하철 중앙역이 가까이 있는데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2시에 딱 오시면 늦을 수 있습니다. 무료 입장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못 들어가면은 곤란할 수 있으니까 미리 오시고요. 미리 오셔서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사인도 받으시고 책도 사시고 그 옆에 꼽사리로 책 팔고 있는 김용민의 보호수를 지켜라. 네, 저주받은 명작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냥 명저죠. 그냥 명저. 아니, 일쇄를 아직 못 넘겨서 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좋은 책인데 1년 전에 나왔지만 지금도 유통 가능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 보수의 해석으로는 가장 훌륭한 책일 그렇습니다. 겁니다. 한국 보수 정치와 관련해서 궁금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이완배 기자님 책 옆에서 꼽사리로 팔 테니까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 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해임하라는 야당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편지 한번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철수입니다. 비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해임하십시오. 김기식 원장을 두둔하는 정부와 여당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출장을 함께 했던 여성 인턴이 고속 승진했다는 소식은 취업을 못한 청년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개혁을 바랐던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아이고, 안철수 의원님, 인턴은 승진하면 안 됩니까? 특히 여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여성은 승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설명에 따르면 의원실에서 7급 비서로 승진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님이 국회의원이 때 비서 승진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고요? 안철수 의원실에서는 2013년부터 4년 동안 보좌관 23명이 교체됐다고요? 아이고, 제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우리 의원실에서는 보좌진들이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네? 박원순 시장에게 아름다운 양보를 했다가 시민들에게 원망만 들었다고요? 김기식 원장이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던 시절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김기식 원장을 선발한 게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였다고요? 아이고,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이 당시 포스코 연수생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데요. 당시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포스코에 연수 신청을 한 적이 없답니다. 안철수 후보님, 거짓말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한 말이라고요? 하하하. 선거철을 앞두고 말씀을 조심히 하셔야 합니다. 가수 최진희 씨가 부른 아니면 어떡하니 띄워드릴게요. 아니면 어떡하니 내 사랑 고백할 때 받아주지 않으면 난 정말 어떻게 하니 아니면 어떡하니 사랑을 받고 싶은 내 마음 몰라주면 난 정말 어떻게 하니 달콤한 사랑도 힘든 세상도 너만 있어주면 참 괜찮은 세상이야 알잖아 나의 마음 사랑에 빠진 거야 세상에 너만 보여 난 정말 어떻게 하니 아니면 어떡하니 내 사랑 고백할 때 대장사라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굼이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날 바다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사라진 20분, 사전의 추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날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날 바다, 4월 12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황사가 하늘을 뒤덮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아침에 나쁨, 낮에는 매우 나쁨 단계를 나타낼 전망인데요. 여기에 강한 봄바람도 몰아칠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아침 기온 서울 9도, 대전 12도, 광주 13도, 대구 15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17도, 춘천 18도, 전주 20도, 부산 21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드디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 책꽂이에. 새로 주문을 해서 다시 나온 개정판으로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손때 묻은 책이 없으면은 너무너무 불안해요. 같은 책인데도 전혀 다르게 보이고, 네, 다행히 같은 출판사에서 같은 분이 번역한 것이어서 그렇게 많이 낯설지는 않네요. 헨리 조지는 많은 분들이 언급하셔서 익히 아실 줄 압니다. 예. 우리 토지공개념 얘기하면서 이완배 기자도 여러 차례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소개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어서 오늘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이 헨리 조지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절망적인 빈곤을 체험했다고 해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혼자 독학으로 사상적이나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서 언론인 그리고 사회개혁가, 저술가로 명성을 나뉩니다. 정치경제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이 진보와 빈곤은 1879년에 출판됐는데요. 정치경제학의 고전이기도 하지만 사상사의 고전이기도 합니다. 왜 고전이라 하면은 접근하기 어려운 책,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은 고전을 해석한 책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다가옵니다. 이 책 역시 정치경제뿐만 아니고 사상사의 고전으로서 많은 독자들에게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소설책보다 더 흥미진진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열어주는데 아주 큰 훌륭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쯤에 톨스토이의 부활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톨스토이가 마지막 작품인 이 부활을 쓰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고 합니다. 이 토지를 어떻게 소유할 것인지, 토지 소유가 과연 인류의 진보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그리고 토지 소유로 인한 그 지대의 문제가 불평등을 어떻게 고착화하는지, 그 과정에서 인류의 문명을 어떻게 쇠락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정말 다양한 사상들을 담고 있는 걸작입니다. 제가 강추하는 책이 많아서 청취자 여러분들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책은 그냥 폼으로 책꽂이에 꽂아놔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눈에 뜰 때마다 심심할 때 어느 쪽이든 펼쳐봐도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고요. 군데군데 넘기다가 눈길이 머무는 곳에서 몇 줄만 읽어보셔도 이 책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제가 눈에 띄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 일테면 이렇습니다. 부가 엄청나게 증대된 것도 사실이고 평균적으로 보아 더 안락해지고 여가가 많아지고 교양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개선이 일반화되지 못했다. 사회의 최하층은 개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최하층의 상태가 어느 곳에서나 어느 면에서나 전혀 개선된 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생산력 증가에 기인한 개선은 어느 곳 어느 면에도 없다는 뜻이다. 소위 물질적 진보라고 하는 추세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의 필수 요소를 기준으로 볼 때 최하층의 상태를 개선해주지 못한다. 아니 실은 최하층의 상태를 오히려 압박한다. 새로운 힘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오랫동안의 희망과 믿음과는 달리 사회 구조의 밑바닥에서부터 작용하지 않고 상층과 하층의 중간의 어느 지점에 작용한다. 마치 커다란 쐐기가 사회의 밑바닥이 아니라 그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분리점의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향상되지만 그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부서지고 만다. 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다지 어렵지가 않죠. 인류 문명의 진보, 물질 문명의 진보에 따라서 상층과 하층이 고르게 또 인류가 고르게 향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층부만 향상하고 하층부는 부서지고 만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토지 문제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토지를 근거로 한 지대의 문제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우리 주위에 가게를 하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죠. 예, 예. 그분들의 모든 수입의 대부분이 임대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경우를 봐도 공부를 멀리하고 아르바이트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뭐 무슨 등록금 문제도 있지만은 월세 문제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집세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알바에 투자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춘의 시간들을 임대료에 빼앗긴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절절하게 와닿는데 그 사실을 헨리 조지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의 세 요소 중에 토지, 노동, 자본을 얘기하는데 뭐 노동이나 자본은 별도로 하더라도 토지 문제에 대해서 헨리 조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라는 용어는 단지 물이나 공기와 구별되는 지구의 표면만이 아니라 인간 이외의 물질적 우주 전체를 의미한다. 사람이 자연과 접촉하고 자연을 사용하는 것은 토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사람의 신체도 토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즉 토지라는 용어는 모든 자연의 물질, 힘, 기회를 포괄한다. 따라서 자연에 의해 무상으로 주어진 것은 자본으로 분류될 수 없다. 비옥한 평야, 풍부한 광맥, 동력을 일으키는 폭포 같은 것이 그 소유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본과 같지만 이를 자본에 포함시킨다면 토지와 자본 사이의 구분은 거기서 끝이며 두 용어는 무의미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소유한다, 뭐 땅 투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어렵지 않게 듣잖아요. 그런데 이 헨리 조지에 따르면은 그거야말로 토지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예. 토지라는 것은 인류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자산이자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특정인들이 소유해서 이 지대를 무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면은 이건 신의 뜻에 배반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토지와 관련된 지대 문제가 우리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그게 우리 사회를 더욱더 힘들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민주주의 자체도 파괴될 우려가 크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커질수록 사회 불안 지수가 높아질 테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사회의 그 온전한 민주주의, 함께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민주주의 자체가 요원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예. 이 책에는 시도 많이 인용돼 있고요. 여러 가지 에세이들도 많이 인용돼 있고 뭐 우화들, 설화들 정말 흥미진진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그러면은 사유재산을 다 무시하자는 얘기냐, 토지를 몰수하자는 얘기냐 이런 반론이 가능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헨리 조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저한테는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예. 내가 주장하는 것은 사유 토지의 매수도 몰수도 아니다. 매수는 정의롭지 못한 방법이고 몰수는 지나친 방법이다. 현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토지를 가지게 한다. 각자 보유하는 토지를 지금처럼 내 땅이라고 불러도 좋다. 토지 매매도 허용하고 유증, 상속도 하도록 한다. 소갈만 얻으면 껍질은 지주에게 줘 좋다. 토지를 몰수할 필요도 없고 단지 지대만 환수하면 된다. 이 제도는 지대를 징수하여
공공경비에 충당하면 그만이므로 정부가 토지 임대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된 특혜, 결탁, 부패 위험성도 없다. 또 이 제도를 위해 새로운 정부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기존의 기구만으로도 충분하다. 기존의 기구를 확장할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이를 단순화하고 감축해야 할 것이다.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의 적은 부분만 남겨두고 기존의 기구를 활용해서 지대를 징수하여 공공경비에 충당한다면 잡음이나 충격도 없이 토지에 대한 공동의 권리를 확립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토지 공개념의 기본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질 사람은 가지라는 거죠. 그건 이 헨리 조지에 따른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 소갈이라는 건, 핵심이라는 건 지대라는 거죠. 땅을 이용해서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그것을 차단하자는 겁니다. 핵심이 지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그 돈을 공공의 지대로 다시 국가에서, 정부에서 환수해서 공공경비에 충당하자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땅을 많이 가질 필요도 없겠죠.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지면 될 테니까요. 바로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논란을 빚고 있는, 뭐 논란 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예. 흠잡기 같은데, 이런 토지공개념의 기본적인 원칙이랄까? 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만은 자한당 쪽에서 사회주의 개헌 정책 저지 투쟁위원회라는 걸 발족했다 그러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그게 바로 자신들이 노동하지 않고 가진 땅으로 우리 사회를 착취하고 빈곤 문제를 항구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한 기획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헨리 조지에 빗대서 해보기도 합니다. 예. 마지막 민주주의나 사회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제9권에서 언급하는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를 생각해보라.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런 사회의 모습을 그려보자. 이 그림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밝은 색으로 채색될 것이다. 도덕이 향상되고 지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회생활이 개선될 것이다. 모든 사회의 주민은 상호 긴밀한 연결 속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에서는 사회 계층의 정상에 위치하는 사람들마저 자신들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에 존재하는 궁핍과 무지와 타락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내가 제안하는 개혁이 실현되면 모든 사람이, 심지어 최대의 토지 소유자조차도 혜택을 입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최대의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자녀에게 현재와 같은 사회에서 큰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그 재산이 없더라도 개혁된 사회에서 살게 해주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더 안전하지 않을까? 만일 이런 사회가 존재한다면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주고 이 사회에 들어간다고 해도 오히려 싸게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문장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수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 수많은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안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그런 사회를 물려주는 게 무형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만한 상속 자산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의 토지 소유자를 하더라도 자녀에게 이 현재와 같은 사회에서 큰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이 개혁된 사회, 우리 헨리 조지가 꿈꾸는 그런 사회에 살게 해주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더 안전하고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어제 증평 모녀 자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빈곤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불안해진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예. 그러다 보면 아무리 부자를 하더라도 불안 지수는 더욱 높아질 테고요. 그 사람들은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자기의 장막을 치고 또는 이 벽을 쌓아야 할 줄 압니다.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어떻게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부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이 헨리 조지의 정말 소중한 말들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면은 그렇게 부를 많이 상속하는 게 올바른 길은 아니라는 것을 한 번쯤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토지 공개념의 아버지 헨리 조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몇 안 되는 사상가로도 통하는 인물인데 말이죠. 예. 네, 맞습니다. 월든을 쓴 헨리 데이비스 오로와 더불어서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사상가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이제 개신교 쪽의 그 사상가기도 한데 성서를 보게 되면은 토지를 인간이 소유할 수 없다.
이것은 신의 것이다. 이런 말에 기초해서 토지공 개념을 설계한 거예요. 이게 무슨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성서의 이념에 기초한 것인데 뭐 하여간 많은 그 개신교인들은 토지공 개념 하면은 뭐 진짜 어마어마한 공산주의 사상인 양 떠들고 있는데 니네들 사상입니다. 예, 그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헨리 조지도 이 책에서 곳곳에서 그 성서의 중요한 구절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PD 말씀하시니까 이 책에 헨리 조지가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55장 13절과 65장 21절 및 22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여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의 생산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은 그 사회 도덕성과 안전지수가 대단히 높아진다는 것을 성서를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 여러 곳에서 정서가 이 밑바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소상한 소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폴 앤 메리 순서입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경기지사 예비후보 측이 정의를 위하여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트위터 이용자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폐륜적인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전해철 예비후보 측은 논란 종식을 위해 이재명 예비후보 측에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여 고발 조치를 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측은 전해철 의원께서 고발을 한 만큼 사실관계가 조속히 밝혀지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이른바 해경궁 김씨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젯밤 11시까지 모두 3,183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81%, 5명 가운데 4명은 폐륜 트위터 계정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해 고발을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선두 후보에 대한 추격주자의 견제다. 이런 의견은 19%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시 봄님, 이번 사건은 폐륜적인 막말을 한 계정주를 찾아내서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본질은 계정 주인인 이재명 후보의 아내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하나바라님, 아이디 정의를 위하여를 사용하는 사람은 가짜 뉴스를 배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까지 일삼았는데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 비필 시간 김종인이라고 봐요. 미궁 대장사랑 이모 씨 사용후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딸과 함께 먹으려 하기 때문에 그 이번에 미궁 대장사랑 3박스 주문했다고 보는 거지. 미궁 대장사랑은 그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미궁 대장사랑 1522-8972 1522-8972 그 홈페이지도 만들었는데 검색창에서 미궁 대장사랑 텀블러 그리고 보틀 사은품이나 단체 행사 선물로 많이 주시지요. 하지만 깨지거나 물이 새면 실망입니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않겠습니까? 네피알은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는 판촉물 전문 쇼핑몰입니다. 봄에 나들이 많이 하시고 행사 많이 하시지요. 기왕이면 우리 편 네피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피알은 바른미래당 편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편 아니네요. 아빠, 네피알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사용 후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박모 씨 사연입니다. 약 3개월 전부터 사용 중입니다. 사실상 5kg이 감량됐습니다. 아침에만 사실상
우유에 타서 먹고 있는데 사실상 운동으로는 한계를 느끼던 체중 감량 역시 그린 스무디 효과가 사실상 확실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사실상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 PPL 시간 2건이에요. 술친굼 후기 이거 읽어볼게요. 이젠 회식 자리나 친구들 모임에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술친굼만 잘 챙기면 든든하거든요. 어제도 그 달리기 전에 한 포 했더니 오늘 무지 편안함을 느낍니다. 술친굼 파이팅! 재용아, 앞으로는 우리 삼성 노동자들, 아니 머슴들한테 줘라. 그래 다음날 쌩쌩하게 일하지. 근데 그 노조 가입한 애들한텐 주지 마. 그거 먹고 말짱한 정신에 투쟁하면 어쩌니. 자, 말 잘 듣는 근로자에게만 드리는 술친굼, 포털에서 술친굼.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보기 가운데 애니메이션 감독 다카하타 이사오 씨의 작품을 고르는 거였죠. 정답은 미래소년 코난입니다. 당첨자 오PD님, 김용민 브리핑의 기여를 잊지 않겠습니다. 블루스타 6님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세요. 이번 주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담은 영화 그날 바다가 개봉합니다. 촛불이 모여 정권을 교체했듯이 진실과 대면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적폐청산의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플라이웨일님이네요.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의 국민일보 기고문입니다. 미국 의료비가 유례 없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 사고에 대한 의사 개인의 책임을 강화한 결과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위험 부담을 의료비에 계속 포함시켜서 환자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식 공적 접근법은 위험 부담은 사회보험이나 병원이 떠안고 의사 개인에 대해서는 내부 평가로 징계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의료비 자체에 위험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서 적정 비용을 유지할 수 있었고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의료 인력 수급에도 문제가 없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는 의료 제도의 성격에 기반한다. 미국은 시장 의료인 반면 유럽은 공공의료를 지향한다는 큰 차이점이 그것이다. 최근 시장 의료를 강하게 지지하는 세력이 대한의사협회를 장악했다. 의료에 대한 시장 의존을 방치하면 의료진 개개인의 책임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몰라서인지 의료진 구속에는 거꾸로 강하게 반대한다. 이런 비일관성 때문에 국민적 반감도 만만치 않다. 반면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공적 보험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공적 보험 강화, 의료의 공익성 확대의 전제인 병원 통제는 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러 문제를 이야기한 이대 목동병원의 병원 인증 평가를 시행한 방식과 구조에 대한 개혁 계획이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인 개개인이 아니라 공적 책임이 강화된다는 신호를 의료계에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의료 공공성을 지지하는 선량한 의료인의 지지라도 회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돈만 벌면 된다는 불나방 의사들이 전체 선량한 의사들을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네, 최대집 의사협회장 탄생의 막전막후를 설명한 것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브리핑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